향수의 나라 프랑스가 향수에 집착하게 된 건 낭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전의 복도에서는 귀족들이 커튼 뒤나 정원 구석에서 몰래 해결했고, 왕족의 하인들이 아침마다 밤새 쌓인 것들을 치웠으며, 거울의 방 그 찬란한 빛 속에서도 코를 찌르는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절대왕정의 상징이자 인류 건축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곳이 사실은 위생의 사각지대였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를 왕실의 공식 거처로 선포한 건 1682년이었습니다. 당시 궁전에 상주하는 인원만 약 5,000명이었고 방문객까지 합치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드나드는 공간이었는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볼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영계였다고 단정짓는 건 과장입니다. 일부 왕실 내부에는 개인용 처리 공간이 있었고 귀족 방에도 이동식 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어로 쉐즈 페르세라고 불렸던 이 이동식 변기는 나무 상자 위에 구멍을 뚫고 도자기 용기를 넣은 구조였고, 볼일을 보고 나면 하인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루이 14세 본인은 전용 변기를 무려 26개나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왕의 사치가 아니라 궁전 내 이동 중에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공간에 배치한 실용적 이유였습니다. 당시 궁정에서는 귀족 여성들이 드레스 안에 작은 요강을 숨겨 다녔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위생 처리는 철저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는 2,300개에 가까운 방이 있었고, 왕실 전용 공간과 귀족 숙소, 접견실, 연회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였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에 이 궁전을 짓고 증축하는데 연간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당시 프랑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베르사유 유지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건축가 망사르가 설계한 거울의 방은 길이만 73m에 달했고, 천장 벽화와 금박 장식에는 수년의 시간과 수백 명의 장인이 투입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원이 위생이 아니라 화려함에 집중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루이 14세에게 베르사유는 집이 아니라 프랑스 왕권의 살아있는 선언문이었고, 그 선언문에 화장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처리 과정이 빠르지도 철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간에서 하인들이 일일이 수거하고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사이클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귀족들은 커튼 뒤, 계단 아래, 정원 구석 등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해결하는 게 일상이 됐고, 이 사실은 당시 궁정 생활을 기록한 일기와 서한들에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활동했던 생시몽 공작은 자신의 방대한 회고록에서 베르사유의 복도 악취를 궁전의 상시적 특징으로 묘사했는데, 이 기록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1차 사료 중 하나입니다. 당시 궁정 관리였던 피르노 드 라 모랑디에르는 한 발 더 나아가 베르사유의 통로가 소변과 대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직접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은 누군가의 과장이 아니라 당시 궁정 내부에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당시 베르사유에는 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장인, 상인, 총원인, 외국 외교관, 심지어 일반 시민들도 특정 구역까지는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의도적으로 궁전을 개방했는데 왕의 위엄과 권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도 수천 명이 궁전 곳곳을 드나들었고, 위생 문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오늘날 영어 단어 에티켓의 기원 중 하나가 바로 베르사유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정원 곳곳에 잔디와 화단을 밟지 말라는 표지판을 세운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배경에는 귀족들이 정원 구석에서 볼일을 보는 것을 막으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겁니다. 왕권의 상징인 정원이 공중 화장실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궁여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르사유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공중 목욕탕과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고, 중세 일부 성에도 기초적인 배수 구조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진짜 문제는 설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궁전은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니라 권력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은 건물이었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모든 공간과 자원이 배분됐습니다. 거울의 방 하나에만 357개의 거울이 들어갔고 정원 분수를 작동시키기 위해 센 강물을 끌어오는 대규모 수력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그 엄청난 토목 기술과 자원이 위생 시스템이 아닌 화려함을 위해 쓰였습니다.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 불린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그 질서 안에서 위생 따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유럽 전반의 위생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귀족 사회에서는 청결을 물로 씻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주 목욕하는 행위를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피부에 모공이 열리면 질병이 들어온다는 당시 의학적 믿음도 목욕을 꺼리게 만드는 데 한몫했습니다. 청결의 기준은 옷을 자주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면 씻는 게 아니라 향을 더 씌우는 방식이었는데 이 사고방식이 베르사유 전체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귀족이 하루에 향수를 몇 번 뿌리는지가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는 지표였고 향수 없이 나타나는 건 상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베르사유의 악취는 단순히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체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악취가 특히 심했던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함께 방치된 것들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냄새가 궁전 내부까지 올라왔고 밀폐된 복도와 두꺼운 커튼, 무거운 테피스트리가 그 냄새를 고스란히 흡수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사실상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번 스민 냄새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르사유를 방문한 외국 귀족들의 기록을 보면 궁전의 화려함에 압도됐다는 표현과 함께 냄새에 대한 불쾌감을 기록한 내용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18세기 초 베르사유를 방문한 외국 외교관의 기록에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코를 가려야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증언들이 여러 나라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루이 14세 본인도 냄새가 심한 구역을 피해 동선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왕실 내부에서 위생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지시가 여러 차례 내려졌습니다. 복도와 계단에서 볼일을 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는데 구조적인 해결책 없이 규칙만 강요한 결과가 어땠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규칙은 종이 위의 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결국 향수였습니다. 베르사유에서 향수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루이 14세는 매일 다른 향을 방에 피우도록 명령했고 귀족들은 옷감에, 장갑에, 심지어 가구에까지 향을 뿌렸습니다. 당시 궁정에서는 매일 어떤 향을 사용할지 지정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궁전 내부의 냄새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특히 향에 민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정 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두통을 일으킨다며 조향사들에게 더 가벼운 향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베르사유는 악취와 향수가 뒤섞인 기묘한 공간이 됐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덮는 방식, 그게 당시 베르사유가 선택한 답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향수 산업의 중심이 된 건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라스라는 남부 프랑스 도시는 17세기부터 향수 원료를 대량 생산했는데 초기에는 가죽 제품의 냄새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가 점차 궁정 수요에 맞춰 고급 향수로 발전했습니다. 왕실과 귀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향수 제조가 하나의 산업이 됐고 그라스는 유럽 전역에 원료를 공급하는 향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향수 발전의 원인이 오직 베르사유의 악취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건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귀족 사회의 과시 문화, 무역로를 통해 들어온 동방의 향료,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향의 전통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가 거대한 수요처이자 유행을 주도하는 중심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프랑스 향수의 화려한 역사 뒤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위생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 건 루이 15세와 루이 16세 시대에 걸쳐서였습니다. 일부 구역에
배수 시스템이 추가됐고 왕실 내부에 좀 더 체계적인 개인용 위생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당시 기준으로는 청결에 상당히 신경을 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목욕을 정기적으로 하고 개인 위생에 투자한 점에서 주변 귀족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은 궁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 터졌습니다. 1789년 왕실이 파리로 강제로 이동하면서 베르사유는 왕실 거처로서의 역할을 잃게 됐고 결국 위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셈입니다. 베르사유의 위생 문제는 단순히 그 시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지만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거울의 방을 장식한 수백 개의 거울과 금박, 정원 분수를 위한 대형 수력 시스템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의 일부만 위생 시스템에 투자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권력은 화려함을 선택했고 그 결과 가장 강력한 왕국의 심장부는 동시에 냄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공간 중 하나가 됐습니다. 어느 시대든 권력이 집중된 공간에는 화려함과 불편함이 공존했고 그 불편함은 대개 권력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베르사유는 지금도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거울의 방을 걸어가면서 금빛 장식에 눈이 부실 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명이 무엇을 먼저 해결하려 했는가? 권력이 어떤 불편은 숨기고 어떤 화려함은 드러냈는가? 베르사유의 향수 냄새는 낭만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솔직한 답이었습니다.